네, 여야 정치권이 짧은 나흘간의 설 연휴 동안 민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여론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요,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8.7%로 집계가 됐는데, 이번 순방에서 큰 규모의 외자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하고 굵직한 성과가 있었는데도 지지율의 변동이 없다는 점, 오히려 긍정평가가 살짝 떨어졌다는 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 여론 추이라는 것을 볼 때 네.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게 순방을 하면은 지지율이 2%, 3% 계속 올라가는 게 보통 추세거든요. 그런 게 많았죠. 예. 특히 이제 이번 성과는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37조 원 규모의 외자 투자를 성공시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0.6%포인트 떨어졌다니 그거보다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추세가 1월 첫째 주에 리얼미터 동일한 조사 보시면 40.9%여서 예. 39.3%, 38.7%. 다시 얘기해서 다시 30%대로 내려갔다는 게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0%대에서 정체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보통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 40%대 중반 정도를 나와야지 예. 국정운영의 동력을 갖고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점에서 외교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전 정부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라는 예.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번 평가로 좀 유해이에 적은 이란 발언이라든지 또 나경원 전 의원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하락의 근원으로 뽑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37조 투자를 유치한 건 상당한 성과죠. 앞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게다가 이제 MOU가 체결도 여러 건을 했어요. 40건 이상을 했고. 게다가 37조 투자라는 게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 지지율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만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됐다고요. 예. 지금 말씀처럼 외교 갈등을 이제 빚을 수 있는 그 이란 얘기 말이죠. 유해이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것.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와 이제 이란과의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죠. 한국과 이란이 양국이 다 이제 양국 대사 초치했을 정도니까 대사를 초치한다는 거는 그건 단순하게 설명을 요구한다기보다도 항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란이 지금 우리랑 조금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좀 불편한 관계가 좀 있어요. 이란 물론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자금 동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란이 이제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야당과의 협치 문제는 계속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총선 때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이렇게 없는 상태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20%대는 탈출했습니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기 초반의 시기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낮은 지지율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20%대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동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정평가가 훨씬 높거든요. 지금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어떤 이제 방식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이 지금 이 정체에 있는 것,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이거를 좀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좀 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네네. UAE에 적은 이란이란 발언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표피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네.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지지율이 4.6%포인트 떨어졌어요. TK 지역에서 무려 9.1%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60대에서
1.0%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 보수 60대라는 거는 정통 보수를 아주 굉장히 상징하는 계층인데 그럼 왜 이 계층에서 이렇게 떨어졌느냐. TK에서 9.1%포인트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특히 나경원 의원은 정통 보수의 인물로서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내 갈등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 나타난 정서는 보수 계층에서 현재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예. 그리고 내부 정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 민심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경선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서 예. 논쟁을 벌이고 또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여파가 바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내 갈등으로 인해 어떤 보수 지지층 내부의 분열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경선 이야기 저희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외교 행보를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 설 연휴는 좀 조용하게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공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뭐 국내 현안 관련해서 각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최우선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최 교수님. 그때 새해 그 신년 기자회견 할 때 그때 했던 얘기가 3대 개혁이었어요. 예. 연금, 교육, 노동이었는데 그중에서 노동개혁을 이제 굉장히 중점을 뒀는데 노동개혁도 중요하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직접 했단 말이에요. 선거구제. 단순하게 정치개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치개혁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승자 독식이 돼가지고 거대 양당제가 이 정치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게 가장 크겠죠. 예. 대통령이 밝힌 신년 구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다 좋은데 우선 당장 저는 중요한 게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의 갈등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그 여권, 집권 세력으로서의 포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물론 여권 내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에 관련된 갈등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뭐 치러 나갈 겁니다.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사법 리스크에 지금 많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것도 저는 지금 말씀 제가 드린 연금개혁 문제도 그렇고 연금개혁이라는 게 물론 뭐 윤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어느 단초를 마련하고 모멘텀을 좀 뭔가 확보를 하려면 야당과의 최소한의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없으면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한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어젠가 제가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말이죠.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원론적으로 볼 때는 여야의 갈등을 좀 희석시키고 이른바 다당제로의 길을 열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야당과의 관계도 안 좋은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정치관계법의 개정 이런 문제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말이죠. 예. 그리고 부동산 이제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또 과도하게 넘어지면 거래가 안 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안보도 그래요. 안보를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과 대화 수준 상황은 아닙니다만 북한과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할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강력한 이제 압도적인 우리 국방력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또 북한과의 대화가 끊기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산적하고 있어요. 어느 한두 가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보수층 내부에서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최창열 교수께서는 뭐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개편이라든지 또 중대 선거구제 개편 같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선은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야 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해주셨고 김영준 교수께서는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뭐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최우선 항목이란 말을 씁니다. 네. 그런다고 따지면은 선거제 개편 문제는 최우선 항목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멀어지는데 저는 한 두세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최우선 과제를 둬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이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핵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보다는 9.19 합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북한의 저러한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 변수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이 실제화됐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그게 경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뭐 해외에 있어서의 투자라든지 또는 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우선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전방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금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교육개혁이라든 이게 단번에 이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곧 대통령실에서 이제 연금개혁과 관련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발표했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별도로 저는 규제개혁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준다. 이번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두 가지 축이 있는 거거든요.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축이 있고 규제를 개혁해서 경제를 살린 축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가감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박수 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서 특히 이 규제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를 국민들에게 설득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축이 지금 가장 최우선 항목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대북 관계 대처와 또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은 당심 잡기 경쟁이 한창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침묵 속에 고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이 이제 대통령 본의에 관련한 발언을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떤 의중이라고 보세요? 대통령실과 이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뭐 유감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사과를 한다, 불찰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개인과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풀어질 수가 있는데 권력과 권력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당내 이제 여권 내 역학 관계의 문제거든요. 세력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게다가 당장 구체적으로 당내 이제 그 당권 경쟁, 당권 경선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그런 말씀 한두 마디 했다고 그 관계가 풀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출마 불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지금 저희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으니까 그 대통령께 사과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무튼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맡고 위원장 부위원장 맡고 그리고 나서의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어쨌든 상당히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대통령에게 나경원 전 의원이 사과했다고 풀릴 것 같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의 관계를 볼 때 지금 대통령실은 뭐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른바 윤심이라는 게 어느 후보에게 실려 있다는 건 되게 뭐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특별한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울 거다.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대통령실과 이제 관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지겠죠. 근데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출마를 해가지고 설령 당권을 못 잡더라도 잘 싸우면은 이른바 비윤계를 결집시켜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과도하게 윤심 경쟁이 있는 게 별로 전 좋아 보이지 않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말이죠 경선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경선에 출마를 해가지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수도권 뭐 이른바 MZ 세대 젊은 사람들 이렇게 표를 어느 정도 호소력 있게 한다면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비윤계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대 불출마하면 오히려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게 아닌가. 어쨌든 금년간에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침묵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글쎄요, 윤심 복원 어려워질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원하지 의원의 않는다. 불출마가 예. 저는 공천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멀리 왜냐면, 갔다는 너무 말씀이시죠? 그런 뭐 우리가 단정짓기 어려운 거니까. 다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고민할 거라고 봐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국민의힘 내용 속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순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이란 그 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임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본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분명하게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떠한 말을 더 나가게 되면은 그건 정말 당무 개입이고 더 나가서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력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점점 여전히 지금 설 전후로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출마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아마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자 보십시오. 13일 날 해임되고 그리고 17일 날 본의 아닌 거라서 문제를 익히고 그리고 20일 날 사과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그리고 여론의 추이로 봤을 때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냐는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단순한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미래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진짜 스코어를 하고, 이제 끝나면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출마를 하든지 출마를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바로 그 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나경원 전 의원 주변인들은 뭐 거의 출마를 한다, 확정적이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기현 의원이 28.2%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19.3%, 나경원 전 의원 14.9%로 집계가 됐습니다. 나 전 의원 정말 설 연휴 직후에 어떤 결단을 할 텐데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뭐 KBS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KBS가 이제 18일서부터 20일까지지만 그 기간 동안에 4군데의 조사가 있었어요. 예. TV조선도 했었고 문화일보도 했었고 MBC까지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지금은 28.2 대 19.3이니까 저거는 보면 8.9%포인트가 오차범위를 넘어섰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의 조사를 보면은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1위와 2위 간의 비율이 5.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고 MBC 같은 경우는 이게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18일서부터 시작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지지가 30%를 보이고 있는 게 단 한 곳도 없다. 예. 그러니까 20%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의원이 실제로 보면은 1위를 달리고 있다가 3위로 뒤져가고 있다는 것이 또 이것도 하나의 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1위와 2위 사이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4군데 TV조선, 문화일보, KBS, MBC 이 전체를 봤을 때 부동층의 규모가 너무 크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조선 같은 경우는 17.3%, 문화일보 24.8%, KBS 20.4%, 그리고 MBC 26.2%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부동층이 높고, 이거 기껏 조사해봤자 국민의힘 대상으로 해서 300명 내지 400명 가지고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것이 85만 명의 당원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서울 민심이 지나고 나면 저는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 당원을 상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전 국민 상대로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국민의힘의 지지층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현실과는 멀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책임 당원을 좀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지 지금 흐름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은 나 전 의원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따로 결단을 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서 물론 이제 판단은 안 하겠죠. 여러 가지 판단하겠지만은 본인이 뭔가 2등, 3등 하고 결선 투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보면은 뭐 결선 투표만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거를 가지고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좀 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얘기한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한다면 예. 무엇이 정말 이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때 있어서 좋은 거 지금 그동안 쭉 한 열흘 정도의 자신의 행보에 대한 성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야지 단순하게 조사 결과만 보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실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립니다. 부동층도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나 전 의원의 결정. 글쎄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는 전 없다고 봐요. 예. 결국은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딸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을 많이 따질 것 같아요. 아까 뭐 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입성하느냐 안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안 따질 리가 없을 거고 단지 정말 큰 정치인이 되려면 지금 총선 공천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 도리가 없는데 그동안 쭉 여러 가지 행보를 보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탈당 얘기가 많이 나올 때 탈당하지 않았어요. 뭐 그것과 지금은 사안이 많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께 사과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맨 처음에 그 이제 저출산 그 이제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때 이제 대통령실이 상당히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이 지도가 높았어요. 높았기 때문에 그때 뭔가 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저는 그 시간을 좀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령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무동층이 많다 하더라도 이 추세인 거거든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3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지금 뭔가 출마를 해서 오히려 여권의 핵심 권력층과 권력 그룹과 더 갈등을 빚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운을 결집하고 왜냐하면 지금 80만 명의 책임 당원이 있으니까 예. 이들을 잘 견인한다면 알 수도 없는 거거든요. 또 결선 투표라는 변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연대한다면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갈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 마음을 정할 텐데 제가 볼 땐 지금도 연휴 다 오늘이면 내일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하고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는요 이럴 때는 자신의 소신대로 가야 돼요. 너무 유불리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1년 후에 가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분이 오히려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준석 전 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분이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정치적 지향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게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쉽다. 예.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결선 투표, 수도권 연대론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28일에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엽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 당대표론에 대한 어떤 맞대응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두 후보가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는 전체의 당원의 표가 한 28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 85만 명까지 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한 70%가 영남이 출신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하고 영남하고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영남의 편은 뭐 김기현 후보는 이제 울산이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예. 또 김장연대라는 것도 큰 뜻에서 보면 영남연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쪽에서의 강세는 안철수 의원이라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간에 책임당원의 분포로 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20대, 30대의 당원 투표가 당원들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의 당원들의 상당한 숫자가 바로 20, 30대 MZ 세대거든요. 그럼 20, 30대 MZ 세대는 특히 이제 지방보다는 수도권 MZ 세대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경선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도권 MZ 세대를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저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어서의 통합 선대를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핵심적인 결정적 변수는 결국은 수도권에서의 당원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특히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수도권 당원 그리고 2030 당원의 어떤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책임당원이 80만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 할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때 20여만 표밖에 안 됐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가 전략적 투표예요. 전략적 선택.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여론조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신 100%잖아요. 지금 이 경선 룰이. 당신 100%인 상태에서는 당장 이제 윤심에 의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갈 겁니다. 아마. 임기 초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 1년 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또 패배한다면 국정 능력은 완전히 떨어져요. 그다음 책임당원들은 그냥 당원도 아니고 책임당원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분들은 정치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정치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일단 여권 내에서 권력의 향배, 다시 말해 윤심의 향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이 영향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시민들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80만 명이고 게다가 수도권과 경북이나 영남과의 이 지금 비중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높아졌고 예.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책임당원들이 야 이대로 계속 윤심을 하면 곤란하겠다. 우리 윤심이 과도하게 실는 후보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은 대통령 얼굴을 치르는 것이지 당대표 얼굴을 치르는 건 아니다는 얘기 했습니다만 그 뭐 책임당원들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처럼 이른바 당협위원장들의 이른바 오더 투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찍어라. 과거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 거의 안 통한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 선거는 여전히 결선 투표도 있고 수도권 연대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윤심이 실리는 게 당장은 앞서가지만 이게 한 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의외로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간다면 승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김기현 대 안철수 또 1대1 대결로 한 거면 또 안철수 후보가 또 앞서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자신이 정치적 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명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의 길이 오는 31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열리는 모임인 만큼 각종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친문계 모임도 공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 교수님? 근데 친명 비명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년 총선과 연관시켜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좀 구체화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며칠 계속 보도됐던 게 김만배 씨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거, 이 김만배 씨의 지분의 절반을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준다. 그 사실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게 계속 뉴스에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검찰이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갈 겁니다만.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물증이나 증거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근데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길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명계 의원들 추출하는 거라고. 네. 다시 말하면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내년 총선에서 공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죠. 그냥 법원 판단은 늦게 내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주도 그룹의 그 이재명 그룹의 이제 그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국민의힘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리스크가 계속 간다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신들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히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거든요. 저 그래서 이재명 의원하고 좀 결이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한 이 민주당의 길 여기서 상당한 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움직임과는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 뭔가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당내에서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김 교수님? 민주당은 몇 가지 굉장히 위험한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큰 위험한 지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정치의 하락, 그러니까 30% 이상을 전혀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 하면 지금 단 한 번도 정치 보복이 더 많게 나온 적은 없어요. 네. 다 정당한 수사라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30%밖에 안 나와요. 30%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이 60% 이상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에 대비해서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 길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민주당은 사무정치에 매몰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보면은 승복은 없고 그리고 투쟁만 있다.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다. 그리고 당내 민주화는 없고 이재명 사당화만 있고 그리고 반송은 없고 프레임만 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얘기한 4대 굉장히 위험 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해야 되죠. 민주당이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현재 있는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그러한 저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민주당의 길이라는 거는 민주당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과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끌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 포럼이 만들어지고 뭐 더 나가서 결집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또 여야 이야기까지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